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은 고요함과 권력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민혁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지배하는 왕국의 일부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렸고 값비싼 흑단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 외에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얼음이 맑은 소리를 내며 크리스털 잔에 부딪혔다. 10년 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넥서스를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키워낸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기술과 정보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까지 지배하는 권력의 완성이었다. 특히 그가 자랑하는 철벽 보안 시스템 이지스는 그 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에서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평소라면 비서실에서 걸려오는 전화 외에는 어떤 알림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개인 시스템이었다. 강민혁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이지스 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고 붉은색의 작은 아이콘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위치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미승인 외부 접근 시도, 레벨 1 방화벽 통과. 그는 코웃음을 쳤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성벽에 돌을 던진 모양이었다. 이지스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시스템이었다. 7단계로 이루어진 방화벽은 현존하는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다고 자부했다. 레벨 1 방화벽은 그저 외부의 잡다한 스캐닝 공격을 걸러내는 가장 바깥쪽의 필터에 불과했다. 아마추어 해커의 유치한 장난이거나 경쟁사의 간보기 일터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위압적이었다. 박 실장 내 사무실로. 몇 초 지나지 않아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보안 총괄 책임자인 박태수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강민혁은 턱짓으로 태블릿을 가리켰다. 이게 뭔가 넥서스 타워에 목이라도 한 마리 들어온 모양인데. 박태수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안색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박태수는 넥서스의 창립 초기부터 강민혁과 함께 해온 충신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비범한 능력 또한 존경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단말기를 꺼내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박태수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단순한 스캐닝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기존에 알려진 패턴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뚫렸다는 건가?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실패나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레벨 1에서 차단되었지만 침입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역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나 IP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경유하고 있어 위치 특정이 어렵습니다. 사용된 코드가 매우 정교하고 간결해서 분석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태수는 최대한 사실만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강민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제국의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건가? 네, 회장님. 최소한 국가급 기관의 지원을 받는 전문 해커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공격은 조용히 들어와 정보를 빼가려는 목적이 대부분인데 이번 침입자는 마치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것처럼 흔적을 남겼습니다. 도발에 가깝습니다.
강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도발이라. 재미있는 일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모든 것이 지루해지던 참이었다. 그는 박태수에게 말했다. 좋아. 그 광고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게.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쥐새끼의 꼬리를 찾아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그놈의 신상 정보와 사과문을 올려놓도록.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박태수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한편 넥서스 타워에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 안은 희미한 모니터 불빛으로만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조립식 책상 위에 놓인 세 대의 모니터가 복잡한 코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이는 작은 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김하준, 이제 막 6살이 된 소년이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이 아이의 몸집에 비해 커 보이는 기계식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다. 타닥타닥 하는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하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마치 어려운 퍼즐을 푸는 게임에 몰두한 것처럼 반짝였다. 아이의 모니터 한쪽에는 넥서스 타워의 이지스트 시스템 구조도가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펼쳐져 있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하준의 엄마 서지은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등 뒤에 조용히 서서 모니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 그리고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때 넥서스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프로그래머였다.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였다. 지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다.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간 준비해온 복수이자 아들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하준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지만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하준의 실력은 이미 그녀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하준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문이 너무 많아. 근데 첫 번째 문은 열었어. 안에 아무도 없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순수했지만 그가 말하는 문은 넥서스의 레벨 1 방화벽을 의미했다.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침대로 달려갔다. 마치 방금 전까지 하던 일이 숨바꼭질 놀이라도 되는 듯했다. 지은은 하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섀도우라는 익명의 아이디로 남겨진 접속 기록이 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침투 코드가 아니었다. 간결하고 우아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코드였다. 강민혁의 엔지니어들이 이 코드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그저 분노하고 당황할 뿐이리라. 넥서스 타워의 사이버 보안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박태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중앙 스크린을 응시했다. 섀도우라고 자신을 지칭한 침입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시스템 깊숙한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로그 파일의 가장 마지막 줄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메시지는 간단한 이진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코드를 해석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태수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메시지입니다. 박태수는 화면에 떠오른 해석된 문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의 성에는 문이 너무 많구나. 하지만 열쇠는 하나면 충분하지.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침입자는 자신들이 이지스 시스템을 파괴할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이지스 시스템의 구조와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마치 시스템을 만든 사람처럼 그는 강민혁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일 아침 회장의 책상 위에는 쥐새끼의 신상 정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조롱 섞인 메시지를 올려놓아야 할 판이었다. 그 시간 강민혁은 이미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전히 사소한 소란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제국은 견고하며 어떤 위협도 결국에는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내일 아침에 들려올 승전보를 상상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견고한 성을 향해 날아온 돌멩이가 사실은 거대한 산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돌을 던진 이가 세상의 가장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권력의 심장을 향한 작은 아이의 두 번째 클릭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해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하주는 침대 속에서 엄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였다. 아이는 이야기가 좋았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타워의 공기는 강민혁의 심기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박태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이 선 눈으로 회장 집무실의 두꺼운 카펫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어젯밤의 처참한 실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침입자의 신상 정보는커녕 그가 남긴 조롱 섞인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강민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박 실장, 내게 보고할 것이라고는 고작 우리 보안팀이 정체불명의 쥐새끼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뿐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태수의 목을 옥죄었다. 박태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침입자는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역추적 기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자 강민혁이 비웃었다. 이 업계에 유령은 없어. 무능한 사냥꾼이 있을 뿐이지. 자네와 자네 팀이 받는 연봉이 얼만지 알고 있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고작 유령 타령이나 하라고 내가 그 돈을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보고서를 집어들고는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박태수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오늘 안으로 단서조차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는 이 빌딩에서 유령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알아들었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집무실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강민혁의 책상 위 컨트롤 패널이 제멋대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설치한 스마트 시스템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가리고 있던 자동 블라인드가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강민혁의 개인 주식 포트폴리오가 강제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자산이 눈앞에서 수십억 원씩 증발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경악하며 자신의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회장님, 또 다른 공격입니다. 이번엔 이지스가 아니라 회장님의 개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디스플레이의 모든 주식 정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돼지 저금통 이미지가 나타났다. 곧이어 돼지 저금통의 배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강민혁 회장님 이름으로 희망 나눔 재단에 1,000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무실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수십억 원의 손실은 사실 실제가 아닌 데이터를 조작한 가짜 화면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진짜였다. 침입자는 그의 개인 계좌에 접근해 모욕적인 금액을 보란듯이 기부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완벽한 조롱이자 강민혁이라는 개인에 대한 모독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컨트롤 패널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격 안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몇 분 후 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민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태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이 아닌 사리가 번뜩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합법, 불법 따질 시간 없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정원 동기든 뒷골목의 심부름센터든 상관없어. 이 섀도우라는 놈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 내가 직접 그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 줄 테니. 이제 사건은 회사의 안위를 넘어 그의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하준의 작은 방에서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하준은 어젯밤의 놀이는 모두 잊은 채 공룡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이의 세계에서 코드의 숲을 탐험하는 것과 플라스틱 공룡의 뼈대를 맞추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둘 다 흥미진진한 퍼즐일 뿐이었다. 서지은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낡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넥서스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에 대한 짧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앵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지은은 그 이면에 숨겨진 혼돈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자선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민혁 회장의 깜짝 기부에 대한 감사글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준이 한 짓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나쁜 아저씨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고 말했고 아이는 그것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암호화된 문서들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지금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한때 넥서스의 미래를 함께 꿈꾸던 동료이자 연인이었다. 이지스 시스템은 그녀의 머리와 열정에서 태어난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넥서스가 성공 가도를 달리자 강민혁은 변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공을 가로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냉정하게 그녀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흠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았다. 거액의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돈 대신 침묵을 택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에게는 그녀와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아들의 코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것은 옳은 일일까? 아들을 이 위험한 복수극에 끌어들여도 되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가 강민혁에게서 등을 돌린 후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와 경력 단절이라는 벽 앞에서 그녀의 천재성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와 하주는 늘 가난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가 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무기를 쥐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준의 재능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아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스템의 본질과 논리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우는 아들의 재능 속에서 강민혁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가 버린 핏줄이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하준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자기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하나 없어져서 화 많이 났을까?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하준아. 그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아서 괜찮을 거야. 우린 그냥 그 아저씨가 예전에 엄마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다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녀는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가 짓밟고 올라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인정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하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키워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태수는 강남의 어두운 뒷골목에 위치한 한 정보 브로커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민혁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 그림자 속에서 섀도우를 사냥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넥서스 타워의 꼭대기에서 분노에 찬 왕은 사냥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과거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개인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작은 소동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다. 넥서스 타워는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하였다. 강민혁은 언론계와 정계에 포진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시스템 오류, 해프닝을 억지로 잠재웠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에 가해진 작은 흠집 따위는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번 4분기 넥서스의 차세대 AI 플랫폼 코어의 출시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감히 따라올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이사의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태블릿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회장의 태블릿 화면이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미러링되었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단독 넥서스 코퍼레이션 주가 조작 및 정관계 로비 정황 담긴 내부 문건 유출. 기사에는 넥서스가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자정 거래를 한 정황과 코어 프로젝트의 정부 승인을 위해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첨부된 문서는 명백한 진본이었다.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넥서스의 3등급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극비 자료였다. 강민혁은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모욕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공격이었다. 섀도우, 그 유령 같은 해커가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닌 진짜 비수를 들고서 뉴스는 걷잡을 텀 없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시작됐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아마 넥서스 게이트, 강민혁 주가 조작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를 장악했다. 강민혁의 압력에 침묵하던 주류 언론사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지못해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넥서스 타워의 홍보팀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넥서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내던졌다. 강민혁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혁신기업과 윤리 경영이라는 이미지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언론사 사주와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기사 당장 내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는 협박하고 회유하고 애원했다. 몇몇 언론사는 압력에 굴복해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번 인터넷에 퍼진 정보는 신화 속 히드라처럼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돋아나는 법이었다. 오히려 기사가 삭제되자 대중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만능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적은 그의 돈과 인맥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박태수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에 가까웠다. 한편 박태수와 그의 팀은 절망적인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다. 정보 브로커와 사설 해커까지 고용했지만 섀도우의 꼬리는커녕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유출된 데이터의 경로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침입자는 이지스 시스템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유출된 서버 로그 기록 자체를 실시간으로 조작하여 마치 데이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꾸며놓았다. 이것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실력이었다. 박태수는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유출된 파일의 종류와 위치, 그것은 넥서스의 방대한 서버 구조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설계도를 손에 들고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정확했다. 외부의 해커가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가 넥서스 내부에 있을 리 만무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개발 단계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모든 개발자들이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한 명의 천재 프로그래머가 있었다. 그녀의 코드는 간결하면서도 우아했고 시스템의 허점을 예측하는 그녀의 통찰력은 신기에 가까웠다. 그녀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지금의 이지스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낡은 아파트 안 서지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하주는 색칠 공부책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TV에서 떠드는 심각한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은은 유출할 데이터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의 목적은 넥서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만하고 부패한 왕 강민혁을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핵심 기술 정보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비리와 탐욕을 증명할 자료만을 선택했다. 하준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렇게 화가 났어? TV에 나와서 소리 지르네.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글쎄, 자기가 숨겨놓은 못된 장난감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들켜서 그런가 봐. 이제 그 장난감들을 모두 치워야 하거든. 그녀는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나쁜 장난감은 버려야 해.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박태수는 사이버 보안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섀도우가 남긴 코드 조각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침입자는 흔적을 모두 지웠지만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미세한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일부였다. 코드를 보는 순간 박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코드의 구조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 논리의 전개.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의 글씨체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해 10년 전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관련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한 명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서지은. 그녀의 개인 블로그에 남아있던 몇 개의 코드 샘플과 섀도우의 코드 파편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면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유사도 98.7%. 박태수는 숨을 멈췄다. 유령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를 더 깊은 혼동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다. 사이버 보안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유사도 98.7%라는 글자는 박태수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서지은. 넥서스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그녀가 섀도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분명 그녀는 천재였지만 한때 동료였던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분노나 치밀한 공격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섀도우의 코드는 서지은의 영혼이 담긴 서명과도 같았다. 박태수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그녀가 정말 섀도우라면 지난 7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토록 명석하고 열정적이던 한 프로그래머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커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분노는 왜 정확히 강민혁 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안고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강민혁은 이전의 폭발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차가운 지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박태수가 들고 온 보고서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순간 멈칫했다. 박태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강민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턱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놀람이나 분노와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러나 강민혁은 순식간에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졌다. 서지은 그 여자라고 지금 제정신인가? 박 실장 고작 과거에 존재했던 직원 하나가 내 제국을 흔들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건 경쟁사의 소행이야. 아니면 국가 단위의 사이버 테러리스트거나 망상에 가까운 추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단호함은 불안감을 감추려는 연기처럼 느껴졌다. 박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드 분석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입자는 넥서스 내부 서버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해커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정보입니다. 그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지훈은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설계자였습니다. 그녀라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마음속에서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밤새 함께 코드를 분석하며 웃던 젊은 시절의 서지은,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존경과 애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 상처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얼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존재를 그의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져 주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유령이 되어 자신이 만든 성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강민혁은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의 가난한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그는 차갑게 돌아보며 명령했다. 좋아. 자네의 추측이 맞다고 치지. 그렇다면 더더욱 간단한 문제로군. 당장 서지은의 행방을 찾아내. 지난 7년간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이번엔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여. 박태수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반응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서지은이라는 이름에 과민하게 반응했으며 그녀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냉철함이 아닌 지독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박태수는 넥서스의 공식 기록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만 적혀있던 서지은의 퇴사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은은 하준의 침대맡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다가올 싸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면 이 작은 아파트로 놈들의 손길이 뻗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이제는 넥서스의 팔다리가 아닌 심장을 직접 공격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책을 덮고 하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다.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똑똑한 건축가가 살았단다. 그녀는 욕심쟁이 왕자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성을 지었어. 성에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마법의 방패도 만들었지. 하준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왕자는 성이 완성되자 욕심이 생겼어. 그는 성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건축가를 성 밖으로 쫓아내고는 성을 자기가 혼자 지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단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건축가는 너무 슬펐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용감하고 똑똑한 어린 기사가 있었어. 바로 하준이처럼 말이야. 그녀는 아들의 코를 살짝 꼬집었다. 하준이 킥킥 웃었다. 그래서 건축가와 어린 기사는 왕자님한테서 성을 되찾기로 했어. 성의 진짜 설계도는 건축가만 가지고 있었거든. 그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누가 진짜 성의 주인인지 알려주기로 한 거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바로 그 마법의 방패를 잠시 잠재우는 거란다.
하준은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의 세계에서 강민혁은 못된 욕심쟁이 왕자였고 자신은 엄마를 돕는 용감한 기사였다. 해킹은 나쁜 짓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모험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정의감은 지은의 복수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지은은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순수함 속에서 위안을 얻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부터 지은과 하준은 마지막 공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이지스 시스템 그 자체였다. 이지스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넥서스의 모든 데이터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넥서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은은 이지스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었기에 그녀는 그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또한 알고 있었다. 하준은 엄마가 그려준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를 마치 미로 찾기 놀이처럼 즐겁게 탐험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논리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지은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였고 하준은 그 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탐험가였다. 그들이 함께 코드를 짜는 모습은 마치 모자, 무지가 함께 피아노 연탄곡을 치는 것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웠다. 하지만 그들이 연주하는 선율은 한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진혼곡이었다. 박태수는 어둠 속에서 서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인사팀의 낡은 서버에서 그녀의 퇴직 서류 원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퇴직금 지급 내역서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의 비밀 의시의 비밀 이밀 유지, 서약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급을 최종 승인한 것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강민혁 본인이었다. 박태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다. 추악한 거래의 흔적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서지은과 김하준의 작은 아파트를 감싸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거대한 기술 제국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심장이 먹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준은 딸기 우유를 빨며 엄마가 만들어준 마지막 코드 블록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끼워 넣고 있었다. 아이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블록 쌓기 놀이였다. 각각의 블록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완벽하게 맞물려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 구조물은 성을 지키는 문이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추였다. 서지은은 아들의 작은 등 뒤에 서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떠있는 코드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강민혁에게 갚아주기 위해 갈고 닦은 분노와 집념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이지스 시스템의 창조주였다. 그리고 모든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에 비밀스러운 뒷문을 남겨두는 법이다. 그녀가 남겨둔 것은 뒷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논리적 시한폭탄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과 순서에 따라 정확한 키를 입력하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제로데이 취약점이었다. 준비됐니, 나의 용감한 기사님. 지은이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욕심쟁이 왕자님의 마법 방패를 잠재울 시간이야. 하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그만 손가락으로 키보드의 엔터키를 힘껏 눌렀다.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수만 줄의 코드가 빛의 속도로 인터넷망을 타고 강남의 심장부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파괴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교하게 세공된 맞는 결수에 가까웠다. 넥서스 타워의 사이버 보안 상황실은 그 순간 지옥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경고, 이지스코어 시스템 접근 권한 침해, 방화벽 제어 시스템 비활성화, 메인 서버 연결 차단, 요란한 경보음이 상황실 전체를 뒤덮었다.
박태수와 그의 팀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에는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공격이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어. 한 엔지니어가 절규했다. 섀도우의 코드는 이지스의 방어벽을 뚫은 것이 아니었다. 마치 시스템의 관리자처럼 행동하며 방어 시스템 스스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지스의 강력한 방어 프로토콜들이 오히려 자신의 동맥과 신경을 끊어버리는 자살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어떤 명령어도 먹히지 않았고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더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었다. 혼돈은 순식간에 넥서스 타워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내 내부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직원들의 출입카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췄으며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던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를 지르거나 우왕좌왕하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넥서스 타워는 순식간에 거대한 철제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를 수놓았던 수많은 모니터들이 하나씩 검은 화면으로 변해갔다.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전화선이 끊겼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비싼 벽돌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던 모든 디지털 장치들이 한순간에 침묵했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고립과 무력감을 느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유리성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 서지은이라는 이름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돈을 노린 해커의 소행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가장 깊은 원한을 품은 한 여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천재성을 짓밟고 버렸다. 이제 그가 버렸던 그 천재성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얕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오만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태수는 아비규환이 된 상황실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 완벽한 붕괴,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 시스템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그는 이 코드의 서명에서 서지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왕과 그 왕에게 복수하는 옛 동료 사이에서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음이 멎었다. 넥서스 타워는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비상전력마저 섀도우의 통제에 들어간 듯했다. 바로 그때 타워 내부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다시 켜졌다. 로비의 거대한 미디어 월부터 각 사무실의 모니터, 그리고 강민혁의 집무실에 있던 모든 화면까지. 거기에는 복잡한 데이터나 협박 메시지 대신 단순한 이미지 하나가 떠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는 삐뚤빼뚤한 그림이었다. 화려하지만 위태롭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대한 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아래쪽 구석에는 마치 아이의 서명처럼 섀도우라는 단어가 작게 쓰여 있었다. 그 단순한 그림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당신의 왕국은 무너졌노라고. 강민혁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그 잔혹한 동화 같은 그림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어렸다. 이지스 시스템이 붕괴된 후 넥서스 타워를 뒤덮었던 혼란은
차츰 섬뜩한 정적으로 바뀌어갔다. 디지털 제국은 완벽하게 침묵했다. 그러나 그 심장부에서 제왕 강민혁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다. 디지털의 힘이 무력화된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힘에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상용으로 설치된 낡은 유선 전화를 들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때가 됐어. 사냥을 시작하지. 박태수는 강민혁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방 안의 모든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시스템 복구나 대책 마련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디지털 추적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발로 뛰는 거다. 서지은의 물리적인 위치 당장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묻지 않겠다. 그는 박태수에게 작은 메모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하나만 적혀 있었다. 백상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설 보안업체의 수장이었다. 박태수는 메모를 받아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백상건은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해결사로 그의 팀은 사실상 용병 집단에 가까웠다. 그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박태수는 시스템과 논리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왕은 그에게 피와 폭력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충성심과 도덕률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백상어와의 만남은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탁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박태수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느꼈다. 백상어는 험악한 인상과 달리 정중한 태도로 그를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돈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번뜩였다. 강 회장님의 명령이시라면 서울 땅 밑에 숨은 바늘이라도 찾아내야죠. 서지은이라 흥미로운 이름이군요. 백상어는 즉시 자신의 팀을 움직였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거칠고 노골적인 물리적 추격전으로 변모했다. 그들의 사냥 방식은 지독했다. 통신사 직원을 매수해 7년 전 서지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얻어냈고 다크웹의 해커를 고용해 전국 모든 공공 CCTV 네트워크를 불법적으로 해킹했다. 그녀가 거쳐 갔을 법한 장소들, 그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을 법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협박과 폭력이 동원되었음은 물론이다. 박태수는 그들의 거친 방식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지휘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지은은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넥서스를 떠난 이후 의도적으로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지우며 살아온 듯 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했고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으며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추적당할 것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완벽한 은신 생활을 해왔다. 백상어의 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추적은 며칠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며 박태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팀원 중 한 명이 4년 전 서울 변두리의 한 공공도서관 와이파이 접속 기록에서 서지은의 가명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찾아낸 것이다. 그 아이디는 단 한 번 1시간가량만 사용되고 사라졌다. 그것만으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박태수는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계약서와 주민센터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실마리가 거대한 그물을 좁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들의 아파트 안에서 서지은은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공격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대신 오히려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눈과 귀인 CCTV 네트워크를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특정 지역의 시비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이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차가워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준을 돌봤다. 엄마밖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아졌어. 까만 옷을 입고 계속 우리 동네를 쳐다봐. 창밖을 내다보던 하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준을 안아 창문에서 멀어지게 했다. 응, 아마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인가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었다. 추적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4년 전 도서관 주변의 한 부동산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월세 계약을 한 미혼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집주인은 여자의 인상착의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살던 낡은 다세대 주택. 그곳은 지금 지은과 하준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 물은 이제 숨통을 조일 만큼 좁혀졌다. 박태수는 위성지도에 표시된 몇 개의 건물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박태수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위장하고 의심스러운 다세대 주택 주변을 배회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만약 그 안에 정말 서지은과 그녀의 아들이 있다면 그는 7년 전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던 서지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눈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 와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가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였다. 2층 창문에서 작은 아이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황급히 사라졌다. 박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강민혁의 날카로운 눈매와 서지은의 다부진 인매가 겹쳐 보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들었다. 찾았다. 목표 건물은 비철구역 2곱 1호다. 그의 보고를 받은 백상어의 팀원들이 검은색 밴을 타고 순식간에 골목을 포위해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박태수는 차 안에서 모니터로 그 건물을 응시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진입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패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저 문 안에는 괴물 같은 해커 섀도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그의 동료였던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터였다. 박태수가 2층 창문에서 아이의 얼굴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안의 서지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준이 겁에 질려 그녀에게 달려와 창밖의 남자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패닉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바로 이 순간을 대비해왔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계획된 후퇴이자 방역의 시작이었다. 하준아, 엄마랑 재미있는 게임 하나 더 할까? 이번엔 우리가 술래가 돼서 아저씨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그와 동시에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팀이 건물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지은이 설치해둔 디지털 함정이 발동되었다. 박태수의 팀원들은 자신들의 단말기에 떠오른 위치 정보에 환호했다. 신호는 명확했다. 해커 섀도우의 IP 주소와 와이파이 신호가 인근의 한 버려진 물류 창고에서 발신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의 허를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그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것을 보며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가 만들어낸 디지털 유령은 사냥개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고뇌하던 박태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쳤지만 강민혁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무정의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진입하라. 백상어의 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물류창고의 녹슨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섬광탄과 함께 중무장한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먼지 쌓인 바닥뿐이었다. 창고 한가운데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노트북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트북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유령을 찾고 있나? Looking for a ghost. 그것은 완벽한 조롱이었다. 그들이 미끼를 무는 동안 진짜 목표는 이미 그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박태수는 무정의로 전해오는 허탈한 보고를 들으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 시각 서지은과 하준은 건물의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능력을 담은 노트북이 든 백팩 하나씩만 들려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하준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비장한 얼굴을 보며 떼를 쓰지 않았다. 지은은 아들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집을 빼앗았지만 대신 아들에게 세상을 되찾아줄 생각이었다. 그들이 아파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지은이 미리 설정해둔 마지막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아파트에 남아있던 모든 컴퓨터와 하드디스크에서 강력한 전류가 흘러나와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법의학적 분석으로도 복구할 수 없는 완벽한 소각이었다. 이제 그곳에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자 무지는 낡은 버스를 타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어 완벽한 익명성 뒤로 몸을 숨겼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서울의 또 다른 변두리에 위치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들의 새로운 작전 기지였다. 지은은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장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추격자들을 따돌린 지금이 바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최적의 기회였다. 그녀는 하준을 자신의 옆에 앉혔다. 기사님, 이제 마지막 성문이야. 욕심쟁이 왕자가 자기 보물들을 숨겨놓은 비밀의 방. 이 문만 열면 우리의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넥서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강민혁의 개인 서버였다. 스위스 은행의 지하 벙커보다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완벽하게 독립된 디지털 금고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바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곳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강민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하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버의 방어벽은 상상을 초월했다. 양자 암호화 다중 생체 인증 인공지능 기반의 방어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준은 마치 복잡한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보스를 공략하듯 침착하게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강민혁의 오만함,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 그리고 그의 숨겨진 약점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숫자를 믿지 않아. 자기 자신만 믿지. 암호는 분명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일 거야. 지은의 말에 하주는 공격 방향을 바꾸었다. 단순한 암호 해독이 아닌 강민혁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심리적 해킹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과거 연설 인터뷰, 심지어 지은이 기억하는 그의 사소한 습관까지 분석하며 키워드를 조합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다. 왕좌의 무게, The Weight of the Crown 라는 질문과 함께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과거 강민혁이 자신에게 읊조렸던 말을 기억해냈다. 성공에 대한 야망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젊은 시절,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던 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하준의 귓가에 그 문장을 속삭였다. 하준은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키보드를 타이핑했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접근 허용, Access Granted 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왕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이다. 화면에는 강민혁의 비밀, 서버 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났다. 파일들의 이름은 암호와도 같았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한성 바이오 거래, 블랙 원장, 그리고 가장 불길한 느낌을 주는 J라는 이름의 폴더까지. 서지은은 화면을 응시하며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강민혁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이제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복수의 끝이 눈앞에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폴더들 안에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끔찍한 진실이 잠들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비밀 금고, 왕좌의 무게라는 이름의 성문이 마침내 열렸다. 서지은과 김아준 앞에는 그의 가장 깊은 어둠이 담긴 심연이 펼쳐졌다. 지은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아, 블랙 원장이랑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폴더부터 다운로드 시작해. 그게 제일 중요한 보물이야. 그녀의 최우선 목표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준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자 거대한 암호화 파일들이 그들의 휴대용 서버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막대가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지은은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해 네트워크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작전의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른들의 복잡한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준의 순수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이의 눈은 복잡한 이름의 폴더들 사이에서 유독 단순하고 눈에 띄는 폴더 하나에 꽂혔다. J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아이는 마치 장난감 상자에서 가장 예쁜 블록을 집어들 듯 망설임 없이 J 폴더를 클릭했다. 지은은 아들이 딴짓을 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중요한 파일들이 다운로드되는 동안 잠시 아이의 호기심을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하지만 폴더가 열리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내용물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비자금 장부나 불법 거래 내역이 아닌 수백 개의 사진 파일들이 썸네일 형태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준은 마우스 휠을 돌리며 사진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걱정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서지은의 모습이었다. 넥서스의 낡은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의 강민혁과 단둘이 바닷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나쁜 성의 왕자님인데 왜 엄마랑 같이 웃고 있어? 하준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과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강민혁이 이 사진들을 그들의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그녀를 봉인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폴더 안에는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짧은 동영상 클립들도 있었다. 하준이 동영상 하나를 클릭하자 지은의 20대 생일 파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젊은 강민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 애써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순수했던 사랑과 믿음이 잔인한 증거가 되어 눈앞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증오는 복잡한 감정에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민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그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잔인한 과정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왜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미련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전리품이었을까? 폴더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일지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들이었다. 하준이 무심코 재생한 파일에서는 강민혁의 고뇌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넥서스가 막 성공가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의 녹음이었다. 지우는 내게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날개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해. 왕좌에는 그 어떤 무게도 올려놓을 수 없어. 언헤너서 그의 독백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버리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한 재물이었고 그의 왕좌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연민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욱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천재성을 이용했던 것뿐이다. 모든 범죄 증거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 파일들만 세상에 공개하면 강민혁은 몰락할 것이다. 지은은 하준에게 컴퓨터를 끄라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의 손가락이 J 폴더의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의 이름은 미안하다였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화면에는 서지은이 사라진 직후 늦은 밤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혁의 모습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그는 지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지은아, 서지은, 내가 틀렸던 걸까?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지은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은 생명의 존재를 알리는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하준은 화면 속의 흑백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엄마의 보물 상자 안에서 보았던 자신의 아기 때 사진과 비슷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저거 내 아기 사진이랑 닮았어. 왜 나쁜 아저씨가 저걸 갖고 있어? 아이의 질문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서지은의 마지막 방어벽을 산산조각 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엄마 왜 나쁜 아저씨가 내 아기 사진을 갖고 있어?
하준의 순수한 질문이 서지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강민혁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매정하게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아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혼란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지우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돌아가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다운로드한 강민혁의 비밀들을 그냥 세상에 흩뿌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의 전략가처럼 각각의 증거에 가장 치명적인 목적지를 부여했다. 블랙 원장 파일은 검찰청 금융범죄 수사팀과 주요 경제 언론사로,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이메일에 각각 다른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프록시 서버를 통해 발신자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리고 모든 이메일에 동일한 발신 시간을 예약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함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디지털 단두대의 칼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오전 9시 정각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의 서버에 섀도우로부터 온 이메일 폭탄이 터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들과 수사관들은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넥서스 코퍼레이션과 강민혁 회장의 범죄 행위를 담은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내부 보고서, 비밀 녹취록,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물증이었다. 뉴스 속보 경쟁에 불이 붙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넥서스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강민혁과 그의 범죄 혐의로 채워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기업가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부패한 괴물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넥서스 신화는 단 1시간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주식시장은 즉시 붕괴했다. 한국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넥서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넥서스 쇼크는 시장 전체를 강타한 후였다.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까지 동반 폭락하며 코스피 지수는 수직으로 추락했다. 강민혁과 손을 잡았던 해외 투자자들과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용과 명예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를 돌렸다. 그가 오랫동안 돈과 권력으로 관리해왔던 정계와 언론계의 인맥들에게. 하지만 어제의 동지들은 오늘의 적이 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권력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과 함께 철저히 고립되었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검찰의 칼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넥서스 타워에 들이닥쳤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혼란을 뚫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저승사자의 행차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군림했던 한 남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육중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을 때 강민혁은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감한 사람처럼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꺼져 있던 메인 컴퓨터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죽어있던 스크린이 섀도우에 의해 원격으로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어떤 위협적인 이미지나 조롱의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검은 화면에 하얀색 커서 하나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패배와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의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던 디지털 왕국은 이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깜빡이는 커서 하나로 축약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게 패배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낳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복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사팀을 이끌고 온 부장검사가 그의 앞에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국이었던 서울의 야경을 한번 훑어보고는 수사관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철컥하고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그의 몰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켜쥐었던 그의 손은 이제 차갑고 무력한 쇠덩이에 속박되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집무실 밖으로 이끌었다. 복도에는 이미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그의 몰락을 알리는 질문들이 소음이 되어 귓가를 때렸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의식은 등 뒤에 집무실 그 검은 화면에 쏠려 있었다. 그가 문지방을 넘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 검은 화면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외롭게 깜빡이던 커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낡은 도스, DOS 시절을 연상시키는 간단한 채팅창 하나가 나타났다. 그 광경에 수사관들도 기자들도 잠시 소란을 멈추고 화면을 주목했다. 섀도우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화면의 마지막 코드 한 줄이 빠르게 실행되고 사라지더니 이내 한 문장이 타자기로 치듯 한 글자씩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협박이나 요구 혹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그래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혹시 제 아빠이신가요? 물음표가 문장의 끝에서 조용히 깜빡였다. 그 짧은 문장은 수만 볼트의 전류가 되어 강민혁의 온몸을 관통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를 무너뜨린 파괴자의 마지막 질문은 아버지를 찾는 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의 무너진 제국보다 앞으로 그가 살아갈 감옥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잊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제이폴더에 봉인해 두었던 서지은의 웃는 얼굴,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애써 외면했던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서지은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 벌인 순수한 복수. 그는 거대한 적과 싸워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오만함의 껍데기마저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만이 남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에 떠있는 그 잔인한 질문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 더 분명한 긍정이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에게 그것은 해커의 마지막 조롱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신이 내린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의 수감 생활은 범죄에 대한 죄값이 아니었다. 그가 벌인 과거에 대한 영원한 참회였다. 그는 감옥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 앞으로 평생 동안 아들의 그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는 왕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알아볼 기회 아빠라고 불릴 자격,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에서는 서지은이 태블릿 화면을 껐다. 강민혁이 체포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서 하준이 물었다. 엄마, 내 질문에 아저씨가 대답했어. 지은은 아들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남았다.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 아저씨도 알게 됐을 거야. 우리 하준이가 얼마나 용감하고 똑똑한 기사님이었는지. 그녀는 추악한 진실을 아이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하준아, 이제 그 아저씨는 아주 멀리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우리의 가족은 처음부터 엄마랑 하준이 우리 둘뿐이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단다. 하준은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전쟁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1년 후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서지은과 하준은 평범한 모자, 무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 재능을 기부하며 기술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다. 하준은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코드와 씨름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햇볕 아래에서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따라 달리며 마음껏 웃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아들의 옆에 앉았다. 하준은 조개 껍데기로 작은 글씨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의 그림자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서로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용서와 새로운 시작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모자의 시간은 비로소 미래를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